전 세계에 계신 아투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2025년 4월 29일 오전 10시입니다. 아투TV 이영풍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썸네일을 제가 보여드려야죠. 오늘 한덕수 권한대행이 5월 2일 날 국회에서 출마 예정이라는 기사가 지금 아시아투데이 메인 기사로 떴습니다. 이렇게 메인 기사로 떴습니다. 5월 2일 날 국회에서 출마 예정이다. 그럼 5월 1일 날 사퇴한다는 소리죠.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 비서실장, 공보실장, 그리고 정무실장 등이 지금 다 이제 사표를 쓰고 나가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미니 캠프를 차리는 모양입니다. 오늘 그 소식도 좀 전해드리고, 오늘 오후 2시에 국민의힘 2차 대선 2차 경선 컷오프 발표가 있습니다. 아마 2시 한 45분쯤에 김문수, 안철수, 한동훈, 홍준표 이 4명의 후보 중에 1, 2, 3, 4등이 누구로 나왔는지 아마 1등, 2등, 3등, 4등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그 발표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중심으로 오늘 좀 방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연합뉴스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2차 대선 경선 당원 투표율이 나왔습니다. 51%입니다. 51%. 기사 내용을 보니까 선거인단이 76만 5천 명.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당원 중에 이 투표를 할 수 있는 인원이 76만 명이거든요. 76만 명. 야, 사실 이거 민주당이 지금 240만 명인데 당원 숫자도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거 76만 명 중에서 39만 명이 투표를 해서 최종 투표율이 50.93, 51%가 됐습니다. 51%. 모바일로 32만 명이 했고, 모바일로 거의 다 했어요. 42%. 모바일 안 한 분들은 ARS 투표에서 한 8%, 6만 7천여 명 했습니다. 지금 투표율이 저조합니다. 4년 전에 2021년 그 기사 맨 밑에 보면 나옵니다. 2021년 실시된 국민의힘 대선 본경선에서는 당원 투표율이 63.89%까지 나왔습니다. 엄청 나왔죠. 이래서 윤석열 바람이 그때 불었죠. 그래서 윤석열 바람이 불은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러면 51%다. 이 말은 무슨 소리냐? 바람이 안 불었다 이 소리죠. 바람이 안 불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람이 안 불었다. 그럼 누가 유리할까요? 1, 2, 3, 4 중에 누가 유리하겠습니까? 바람이 불지 않았다. 이러면 바람이 불면 기존 조직이 약한 사람들이 유리하고, 바람이 불면 기존 조직이 약한 사람들이 기존 조직에 가입돼 있지 않았던 사람들까지 다 나와서 유리해지죠. 근데 바람이 안 불면 기존 조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유리해지죠. 이게 사실은 이제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예. 오늘 오후는 어떤 결과가 나올까? 가령 여러 지금 언론, 오늘도 제가 여론조사 결과를 쭉 드릴 텐데, 크게 보면 여론조사에서 지금 국민의힘 저 4명 중에 대충 1등, 2등, 3등은 나온 것 같습니다. 예. 안철수 후보가 제일 저조하고 한 6%대 이렇게 떨어지고, 여론조사 기관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 또 어떤 여론조사는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이런 식으로 그렇게 지지율이라는 게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나올 국민의힘 경선 2차 컷오프 결과를 한번 지켜보시죠. 자, 한덕수 권한대행의 소식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뉴시스 보도인데요. 5월 1일 날 사퇴한다. 그리고 2일 날 출마 선언한다. 장소는 아시아투데이 보도로는 국회에서 한다.
대선 캠프 기조는 경제 통합 안심이다. 경제 통합 안심이다. 경제 통합 안심이다. 그리고 30일 날 마지막 권한대행으로서의 마지막 공무는 존 펠란 미 해군성 장관과 만난다고 합니다. 존 펠란 미군 해군성 장관과 만나. 왜? 지금 미 해군이 항공모함 수리나 구축함, 순양함, 건신조, 신조선 그리고 수리하는 곳이 믿을 만한 곳이 한국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걸 뭐 중국 조선소 갖다 줘서 되겠어요, 거기. 그러니까 한국 조선소로 오는데 그래서 미 해군성 장관이 와서 조선산업 협력에 대한 일단의 회담이라고 하겠죠. 그게 4월 30일 내일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그거까지 공식적인 일정을 마치고 5월 2일 날 사표 내고 5월 2일 날 국회에서 출마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문화일보 보도를 보면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앞서서 총리실 비서실장 손영택인가 하는 사람이 사퇴를 했습니다. 제가 이 사람들 좀 이따 바로 뒤로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 기사에 보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그러면 출마를 하면 어떤 공약을 들고 나올 것인가 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냐? 3년 임기 단축 개헌안. 3년 임기. 그러니까 대통령 임기가 지금 5년이잖아요. 3년 임기 단축 개헌. 즉 3년 뒤에 있을 총선하고 대선을 같이 엎어서 한꺼번에 선거를 치른다. 이 이야기죠. 일각에서는 1년짜리 대통령이 될 수도 있다고 이야기한 것이 중앙일보 어제 기사 보면은 좀 약간 터무니가 없어요. 1년짜리 대통령을 한다. 왜?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하고 대선하고 엎어서 한다. 뭐 이런 소리거든요. 근데 그건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통령을 1년하고 그만할 수 있겠습니까? 자, 3년 임기 단축 개헌안이 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마감일인 5월 11일 이전에 국민의힘 1등 한 후보하고 단일화를 해서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이 5월 11일이거든요. 그 일요일입니다. 그러니까 11일 이전에, 그러니까 다음 주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이 화요일이잖아요. 다음 주 화요일 7일 뒤쯤이면 한덕수 후보와 국민의힘 최종 경선 1등한 후보가 만나서 뭐 토론회하고 여론조사하고 이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일주일 뒤에. 드라마죠. 완전 드라마. 그래서 11일 이전에 후보 등록을 하는데 국민의힘 입당해서 후보 등록하는 것으로 기호는 그러면 2번을 쓰게 되겠죠. 2번. 이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서 한덕수 캠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사람이 누구냐? 3명이 있습니다. 지금 언론 보도된 거 보면. 한 사람이 총리실 비서실장이었던 손영택이라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가 공보실장을 했던 김수혜라는 사람이 있고, 세 번째가 정무실장 했던 박경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제가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손영택입니다. 손영택 비서실장. 한번 쭉 내려보세요. 국무총리 비서실장. 잘생겼죠? 아주 미남형입니다. 여기 보면 이 사람은 72년생이에요. 밑에 프로필이 나옵니다. 72년생이고,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이고, 자유한국당 시절에 그 서울 양천구을 당협위원장을 했네요. 네. 양천구을 당협위원장. 네. 내려주시고.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총리실 공보실장 김수혜. 조선일보 기자입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게 손영택입니다. 왼쪽에 있는 사람이 김수혜. 총리실 공보실장 김수혜 전 조선일보 기자. 자, 이분의 프로필을 보면은 이분은 또 72년생인데 이분이 전라북도 김제 출신입니다. 김제 출신. 그러니까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원래 고향이 전주잖아요. 전주 옆이 김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제 출신이고 전남여고를 나와서 고대 서양사학과 졸업하고 조선일보에 입사해서 도쿄 특파원 지내고, 그리고 특이한 건 문재인 정부 때 2019년에 쿠팡의 홍보 총괄 전무를 했대요. 저걸 보면은 사실은 조선일보 기자 출신이 문재인 정권 시절에 쿠팡의 홍보 총괄 전무를 한다? 기업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왜 김수혜 전 조선일보 기자를 쿠팡의 홍보 업무 담당하는 전무를 시켰을까? 그리고 결국은 한덕수 권한대행 쪽으로 가서 일한다. 이게 이제 여러분 한번 여러 가지 한번 유추를 해보세요. 결국 한덕수 권한대행의 그동안의 정치 여정을 보면 문재인, 노무현, 그죠? 그리고 윤석열 이런 식으로 좀 좌우를 넘나드는 그런 과정이 있었다. 자, 그리고 한 번 더 볼 사람은 박경은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정무실장인데, 네, 정무실장. 이분은 기본적으로 경기도 출신인데 1970년생입니다. 밑에 보면은 이분은 기본적으로 부산시장 박형준 사람이에요. 처음에 이 정치계에서 뭘 했느냐, 저기 보면은 박형준 국회의원 보좌관. 네. 처음에 저 위쪽에 보면은 박형준 국회의원 보좌관을 했습니다. 박형준 당시 국회의원은 부산 수영구, 지난번 대선 때 그 장해찬이 공천 취소됐던 수영구에서 국회의원 했습니다. 자, 내려주시고. 그리고 이 세 사람입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손영택이라는 변호사 출신의 서울 양천구을 당협위원장 했던 자유한국당 시절에 그 사람 한 사람, 비서실장. 공보실장은 김수혜라는 조선일보 기자 출신이고 문재인 정권 때 쿠팡 홍보 전무로 갔던 사람. 그리고 박경은이라는 사람인데 박형준 전 국회의원 보좌관 했던 사람. 그리고 박형준 부산시장, 지금 현재 부산시장이잖아요. 거기서 정무특보를 했던 사람. 저도 이 박경은 씨에 대해서는 조금 들은 바가 있습니다만 굉장히 성실하다, 한마디로. 성실한 사람이다. 굉장히 참모로서 소위 말해서 자기의 보스를 굉장히 서포트를 잘한다.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한덕수 캠프는 사실은 이제 미니 캠프가 되겠죠. 왜냐하면 5월 1일 사표를 내고 5월 2일 금요일이죠. 출마 선언을 하면 5월 3일 날 바로 국민의힘 경선 1등이 정해집니다. 그러면 그 정해진 그 사람하고 주말에 만나서 협의를 하겠죠. 어떻게 후보 단일화를 할 건지. 근데 이 과정에 이낙연 또 변수도 있어요. 이낙연 변수. 그럼 주말에는 한덕수 그리고 국민의힘 경선 1등 또 이낙연까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복잡하게 돌아갈 겁니다. 협의를 할 거예요. 그러면 협의하는 그 과정이 제일 핵심이 뭡니까? 업무 분장이죠. 누가 대통령 할 거냐? 누가 책임 총리할 거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 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경선을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국민 경선. 뭐 토론회 정도는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나? 토론회 하고 또는 뭐 국민 여론조사를 한다든지.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이제 김문수 후보는 구체적인 어떤 일정이나 어떤 그런 것들은 이야기하지 않지만 진정성을 가지고 협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만약에 자기가 국민의힘 경선 1등이 되면 바로 TV 토론회 2번 하고 국민 여론조사로 결정하겠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승복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한덕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한덕수 후보 입장에서는 큰 캠프가 필요가 없는 거죠. 왜?
단일화 해가지고 만약에 본인이 대통령 후보가 되면 당에서 나와서 당에서 캠프 사무실을 다 차릴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자기 측근 핵심, 지금 보면 손영택, 김수혜, 박경은 뭐 그 외에 또 몇 명이 더 지금 오늘 사표 낸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그 옆에서 수행을 하겠죠. 아주 밀착 수행을 하겠죠. 근데 결국 만약에 국민의힘 당 대선 후보가 되면 당 조직이, 당 중앙당 조직이 들어와서 이제 케어를 하기 때문에 지금은 한덕수 후보, 이제 후보라고 합시다. 후보 입장에서는 뭐 큰 캠프를 차릴 필요가 없는 거죠. 네, 그렇게 지금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자, 여론조사 한번 봅시다. 펜앤마이크 기사인데요. 한덕수 후보가 범여권 후보 중에서 이재명하고 3자 대결을 했을 경우에 지지율이 가장 격차가 적다. 자, 여기서 일단 보세요.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김문수가 이재명하고 붙으면 33.2가 나옵니다. 서브 타이틀에. 그 다음에 홍준표가 붙으면 32.7이 나옵니다. 한동훈이 붙으면 26.1로 뚝 떨어지죠. 안철수는 21%로 뚝 더 떨어집니다. 자, 이 말은 오늘 이 여론조사를 보면은 오늘 오후에 발표될 국민의힘 대선 경선 1등, 2등이 누구로 나올 가능성이 큽니까? 김문수, 홍준표 나올 가능성이 크죠. 김문수와 홍준표 차이는 불과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한동훈은 뚝 떨어지죠.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이 여론조사로만 보면 자, 그러면 한덕수, 그러니까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자기는 이번에 보수 단일화에 참여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준석이 끝까지 완주한다고 보고 한 명씩 집어넣어서 여론조사를 해봤어요. 자, 이재명, 한덕수, 이준석이 되었을 때 이재명이 46.5, 한덕수 38.1 이렇게 나오는 거죠. 저 말은 이준석까지 다 엎어버리면 한덕수가 이긴다는 소리죠. 그렇죠? 예. 자, 그 다음 밑에 가보세요. 그 다음 안철수인가요? 김문수인가요? 그래프가 있습니다. 한덕수 밑에. 네. 김문수로 가면 약간 떨어져요. 33.2. 이준석이 9.3. 만약에 김문수, 이준석이 합친다고 해도 거의 비슷해지겠네요. 예. 자, 그 다음에 안철수입니까? 그 다음 한동훈이네요. 한동훈은 뚝 떨어지죠. 26.1. 이준석하고 같이 연합할 리는 없겠지만 연합해도 안 되는 거죠. 자, 안철수 말할 것도 없습니다. 안철수, 이준석 연합해도 안 됩니다. 이재명에게. 그러면 홍준표 어떠냐? 맨 마지막에 홍준표는 32.7이 나오죠. 그래서 만약에 저 이준석하고 같이 합친다 이러면은 한번 해볼 만한 게임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위에 한덕수를 다시 한번 보면 38.1로 제일 많이 나온다. 왜 이 여론이 여기 보면 조사 대상이 전국에 만 18세 이상 남녀이고 응답자 수가 2,300명입니다. 응답률 5.4%. 휴대폰으로 자동 응답 ARS 휴대폰 ARS를 했는데 이게 왜 이런 결과가 나올까? 한덕수 일단 신드롬이라고 합시다. 이 지역별로도 보면은 한덕수 후보는 지역에서 서울 같은 경우 32.4%가 나옵니다. 예, 거기 나오죠. 이재명이 50%인데 한덕수 32.4 나옵니다. 경기 인천에서도 38.8이 나옵니다. 대전 충청에서도 35.1, 광주 전남에서도 20.2, 대구 경북에서 53.1, 부울경에서 47.3. 그러니까 영남 지역에서도 한덕수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높게 나오죠. 이게 왜 이렇게 했느냐?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자, 이걸 일단은 보고 다른 여론조사 하나 보고 제가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경향신문에 어제 보도는 리얼미터. 이거는 오늘
오후에 발표될 국민의힘 2차 경선 컷오프를 예상해 볼 수 있는 통계입니다. 뭐 그래프 한번 보여주시죠. 이재명을 일단 뺍시다. 이재명은 민주당 뭐 단독 후보니까. 오른쪽에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 이렇게 나오죠. 저기서 보면 김문수가 제일 높게 나오죠. 13.4. 13.4. 홍준표가 10.2. 한동훈이 9.7입니다. 그러니까 요걸 보면, 이 추세를 보면은 오늘 1등 할 사람, 1등 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은 김문수, 2등 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은 홍준표, 3등은 한동훈, 뭐 이렇게 갈 수도 있지 않겠나. 어? 아이고, 이 그래픽 고맙습니다. 그래픽 깔끔하네요. 조금 더 확대해 보세요. 예,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 저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 오늘 PD님이 아주 오퍼레이팅이 화려합니다.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아마 이게 지금 좀 대체적인 여론인데 모르죠. 어떻게 될지는. 자, 지금 보면 이제 보시면은 한덕수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꽤 나옵니다. 특히 영남 지역에서. 왜 그렇겠습니까? 저는 여기서 소위 말해서 그 국민의힘, 이 앞에 미래통합당, 그 다음에 앞에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새누리당 이렇게 됩니다. 한나라당. 지금 여러분 투표 많이 그동안 해보신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나라당 시절에 소위 말해서 이명박, 박근혜 그 시절에 국회의원들이 몇 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뭐 대권 잠룡들도 많았고 또 이렇게 기라성 같은 정치인들이 좀 보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벌어지는 현상인데요. 우파 진영의 소위 말해서 우파 정당에서 정치 활동을 오래 했던 사람들을 소위 말해서 당원들이나 전체적인 분위기가 뜨질 않습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소위 말해서 자기 당의 대선 후보를 자기들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하는 불임정당이 돼버렸나? 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거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사실은 밖에 있는 사람을 모시고 온 거잖아요. 업어온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뭐 검찰총장 할 때까지만 해도 뭐 정치한다고 생각했겠어요? 근데 밖에서 모셔온 거예요. 그럼 이번에도 또 모셔온다?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바람직스럽지 않은 겁니다, 이게. 사실 이 국민의힘이라는 대한민국 보수 우파 정당의 역사를 보면, 어떻게 보면 이 족보를 보면, 뭐 길게 건국 시절에 가면은 뭐 자유당부터 시작하겠죠. 이승만 전 대통령의 자유당. 그런데 그 자유당 이후에 예를 들자면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공화당,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민주정의당, 그리고 노태우, 김영삼, 김종필이 3당 합당하는 것이 1990년입니다. 1990년. 거기부터 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범보수가 연합 정당을 만든 거죠. 그때는 많은 기라성 같은 정치인들이 영입이 됐습니다. 가령 지금 홍준표, 김문수 다 그때 들어왔습니다. 그게 언제죠? 35년 전. 35년 전에 김문수 같은 사람은 완전히 급진 좌파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노동 현장에서 그걸 YS가 픽해서 끌고 들어온 거예요. 홍준표는 모래시계 검사라고 하잖아요. 완전히 그냥 자기 선배 검사도 잡아 넣어버리는. 처음에 강력부 수사를 해서 전국의 조폭들을 두렵게 만들었던, 조폭들이 두려워하는 검사, 그리고 모래시계 검사, 이런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그 당시에 민주자유당이죠. 민자당에 끌어들이고 거기서 신한국당을 만들어내는 그런 일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게 35년 전입니다. 35년 전에는 그런 어떤 당의 지도자들이 35년 전이면 지금 김문수, 홍준표 후보가 70대 초반, 70대 중반이잖아요. 그럼 35년 전이면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40대입니다. 40대. 네. 40대였던 한창 일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젊은 피라고 수혈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 40대 정치인들 몇 명 있습니까? 지금 국민의힘 안에. 강북 쪽에 있는 김재섭이나 경기도 가평에 있는 또 누구죠? 그 의원이나 무슨 용이죠? 그런 의원이나. 그러니까 한동훈 같은 생물학적으로 50대 초반이라는 이걸 강점을 내세우는 후보가 나타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념적으로, 이데올로기적으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되겠다는 사상적으로 검증된 사람들이 아니라 어디서 줄 타고 들어와가지고 저 젊은데요? 저 3050인데요? 이러면 다 받아주는 이런 문화가 형성된 거 아니냐. 이건 국민의힘 내부,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 우파 정당 플랫폼 중에 가장 큰 국민의힘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문제다. 즉, 소위 말해서 2030 세대들은 취업도 해야 되고 또는 결혼도 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정치 일선에 직접 적극적으로 뛰어들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40대 초반에 있는 어떤 젊은 정치인들, 상대적으로 젊은 정치인이죠. 그 정치인들에게 기회를 주는 보스가 있느냐. 최소한도로 이 방송 보시는 여러분 YS 대통령, DJ 대통령에 대해서 호불호가 있죠. 근데 그 당시에 정치 지도자 선배들은 40대 초반에 한창인 젊은 피 수요를 당 안으로 흡수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 정치 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왜 지금은 안 되지, 그게? 왜 안 되냐 이거예요. 그때 들어왔던 그분들이 기득권 세력이 되면서 생물학적으로 나이가 젊은 40대 초반 내 젊은 피 수요를 꺼리고 있는 건 아닌가. 이게 지금 대한민국 정치판의 문제 아닌가. 응? 한번 그 지역구 낚아채면 3선, 6선, 부산의 조경태 보세요. 6선까지 하잖아요. 응? 그게 체질화되면서 이 기존의 국회 정치가 아주 구태의연하고 국민들과는 자꾸 국민들의 실생활하고는 괴리가 되는 이런 구태의연한 정치판이 벌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본다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지금은 과거에는 소장파들이 소신 있는 목소리를 내곤 했는데 지금은 없다. 그러니까 초선들, 그러니까 소장파들이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예요. 소장파들이. 초선 재선에서 신선한 목소리를 내고 아니 김영삼, 김대중 그 시절에는 40대 기수론 이래가지고 다 나가라 이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소위 구파, 신파 그 시절에는 우리 40대 기수론 내세우는 우리 젊은 아이들 구상 유치, 엄마, 한테서 먹던 전 냄새 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또 서로 힐난하고 그런 시절이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은 40대 기수로는 고사하고 40대 국회의원들이 별로 없어요. 이게 왜 이러냐, 이거 왜. 그러니까 젊은 정치인들이 육성이 되지 않는 이런 구조다 이겁니다. 동맥경화 걸렸다 이 말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민주당은 이념적으로 소위 말해서 아스팔트에서 화염병 던지던 그 선수들이 계속 발굴이 되어서 소위 말해서 국가보안법 위반하고 건조건조물 방화 이런 사건으로 투옥된 전력 있는 자들이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국회를 점령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작 싸움이 붙으면은 입법 전쟁이 벌어지면 한쪽은 죽을 각오를 하고 싸우는데 한쪽은 슬그머니 도망가는 이런 형국이 아니냐. 그래서 지금 밀리는 거 아니냐. 노인당만 그래요. 그래서 경로당이라는 소리 나오는 거예요. 경로당 아니냐. 그리고 사법고시 출신이 왜 이래 많냐. 율사당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부자당 아니냐. 평균 재산도 보면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한 35억 평균. 민주당은 한 17억. 그 진보당은 5억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런 어떤 내부적인 문제들이 해소되지 않는 한 이번 대선뿐만이 아니고 다음 대선에서도 또 밖에서 사람을 데리고 오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좋지 않은 신호입니다. 사실은. 지금
이재명 민주당 세력을 꺾기 위해서는 반 이재명 깃발을 드는 모든 세력은 껴안아야 된다. 이런 현실적인 이제 요구가 있는 거죠. 이재명 민주당 되면 나라 망한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니까. 그럼 이재명만 대통령 안 되게 만들 수 있으면 다 와야 된다. 근데 정작 그 내용물들을 보면 이게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는 거죠. 문제가. 그런 어떤 내용들이 있고, 또 이 댓글에 뭐 자유통일당 뭐 이렇게 이야기 하셨는데, 지금 사실은 우파 정당, 좌파 정당으로 나누면 자유통일당, 자유민주당, 우리공화당은 강성 우파죠. 안보 문제라든지 대북관계 문제는 굉장히 강경한 목소리를 내는 우파들이죠. 반공 이데올로기 철저하고. 국민의힘은 중도 우파로 볼 수 있죠. 그죠? 자, 근데 민주당은 전 중도 좌파죠. 진보당 저는 완전 급진 좌파죠. 정의당 말할 것도 없고, 뭐 기본소득당 뭐 등등. 자, 그러면 그동안 우파 정당의 가장 큰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었던 국민의힘이 소위 말해서 자기들 4촌 정당, 6촌 정당, 8촌 정당, 심지어 10촌 정당을 그동안 좀 배려하고 챙겼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번 총선 때 보셨다시피 이재명 민주당은 비례정당 또는 공천하지 않는 걸로 해서, 진보당 같은 경우는 울산에 공천을 안 했어요. 한 군데. 그래서 지금 진보당 원내대표입니까? 하는 진종호는 현대자동차 그 노동자들이 많이 사는 울산 북구인가요? 거기서 당선이 됩니다. 현역 의원을 하나 만들어내요. 그리고 비례대표로 2명 만들어냅니다. 그럼 3명의 국회의원이 되어서 국고 보조금을 받으면서 정당 활동을 하게 됩니다. 조국당 마찬가지죠. 조국당은 민주연합이라는 어떤 선거 당시에, 그러니까 거기에 진보당, 조국당 다 들어간 거죠. 기본소득당 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소위 말해서 좌파 진영의 4촌, 6촌, 8촌도 뺏지 않아 달 수 있도록 배려를 한 겁니다. 근데 국민의힘은 배려를 하나요? 안 하죠. 안 하고 한동훈 같은 자들이 들어와서 완전히 공천이 엉망돼 버렸죠. 대구의 도태우, 부산의 장해찬이 잘려내면서 영남의 투표율이 떨어지도록 만드는 이 어처구니 없는 어떤 결과를 도출하는 거죠. 그러니까 투표장에 내가 나가고 싶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의힘은 국민의힘이라는 정당 플랫폼을 지키면서, 기본적으로 지키면서 자유통일당이나 자유민주당, 이번 자유민주당 고영주 대표가 있는 자유민주당은 김문수 후보를 지지 선언했습니다. 자유통일당, 자유민주당, 심지어 조원진 우리공화당까지 안아야 된다는 거예요. 안는 방법은 뭡니까? 자리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자리 주면 되잖아요. 가령 예를 들자면 공천을 할 때 지난번 민주당처럼 울산 북구는 우리가 공천하지 않을게, 진보당 니들이 공천해라. 그러면 진보당 후보하고 국민의힘 후보하고 붙을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현대자동차 노동자들이 많이 사는 곳이니까 진보당 유리하죠. 그런 식으로 한 의석을 챙겨준다는 겁니다. 근데 국민의힘은 왜 그렇게 하지 못할까? 가령 국민의힘 당세가 강한 영남 지역에 몇 군데를 자유통일당이나 자유민주당에게 공천 배려하면 안 됩니까? 거기 배려해서 그 공천을 하지 않고 자유민주당이나 자유통일당 후보가 그러면 거기서 공천을 받아서 한번 경쟁을 해봐라. 왜 이런 도전이나 실험을 왜 안 하죠? 그러면 자유통일당 당원들이나 자유민주당 당원들이 거기 가서 선거운동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4촌, 6촌, 8촌이 뭐라도 하나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면 안 되냐 이거예요. 왜 그런 배려를 안 하죠? 그런 배려는 하지 않고 제대로 하는 사람도 잘라내버리잖아요. 응? 자유민주주의 정신이 투철한, 이념적으로 검증된 저는 도태우, 장희찬 같은 일원이 되겠냐 이거예요. 일원이. 응? 그리고 도태우 뭐 변호사 이야기 나와서 드리는 말씀은, 도태우 변호사 공천 취소된 자리에 뭐 외교부 출신 뭐 누군가를 넣었는데 그 사람은 뭐 문재인 시기, 뭐 노무현 시기에 뭐 이 좀 믿기 어려운 발언을 한다든지, 뭐 예를 들자면 그런 것들이 유권자들로 하여금 야 이게 뭐 왜 이러지? 그럼 투표장 가고 싶겠어요? 기권표가 나오는 거죠. 뭐 이 방송 보시는 여러분들 뭐
그래서 이 점을 여기 이제 6487님 말씀하셨지만 이 점을 좌파들이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국민의힘이 자유통일당이나 자유민주당이나 우리공화당하고 연대할 의사가 좀 없는 것 같아. 이러니까 어떻게 작전을 쓰느냐. 극우 프레임이다. 극우 프레임. 야, 저 당은 말이야. 극우야, 극우. 극우니까 야, 국민의힘 니들은 쟤들하고 놀면 안 돼. 극우 프레임을 씌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이 아닌 다른 당들이 주최하는 집회 현장에 가서 사진 한번 찍히면 야, 저거 극우 정치인이다. 이러니까 거기 가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 결국 어떻게 되냐? 고립되는 거예요. 고립. 정치란 것은 여러분 선거란 것은 수학 아닙니다. 산수입니다. 산수. 산수. 어릴 적 아이들끼리 놀이하는 땅 따먹기 놀이라 이겁니다. 내 땅이 더 많으면 이기는 거 아닙니까? 산수예요. 산수. 국어 이 수학이 아닙니다. 고차원적인. 이 산수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산수가. 응? 가령 영남 지역에 어떤 그런 정책적인 공천 배려를 했을 경우 그게 수도권에 영향을 주어서 수도권에서도 그 바람이 불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왜 못하지? 왜 못하냐 이거예요. 왜? 그 자리를 지켜야만 되는 누군가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소위 말해서 영남당으로 자꾸 쪼그라드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응?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영풍 기자님 명확하신 말씀입니다. 아, 예. 뭐 이런 극우라고 배쳐간다. 극우라고 배쳐가면 뭐 화들짝 놀래죠. 그래서 저는 이 보수우파 정당 플랫폼이 앞으로 더 융성하고 잘 되는 방법은 연대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연대. 연대가 영어로 alliance입니다. 연대가 뭐죠 여러분? 연대. 자리 나누는 겁니다. 자리 나누는 거. 내가 다 혼자 먹으려고 하지 말고 그 자리를 나눠줘야 돼요. 예를 들자면 국민의힘이 자유통일당, 자유민주당, 우리공화당하고 연대를 한다. 예를 들자면. 그러면은 집권했을 때 자, 뭐 가령 이건 뭐 저희 내피셜입니다. 자유통일당은 아주 그 통일 문제, 안보 문제에 굉장히 강경한 입장이고 원칙적인 입장이니까 통일부 장관, 뭐 국정원장을 자기 사람을 데리고 와서 쓰세요. 예를 들자면. 예? 또 뭐 자유민주당, 거기도 뭐 이런 게 있으니까 거기는 그러면 뭐 예를 들자면 뭐 행안부 장관 합시다.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없냐 이거예요. 왜 이게 안 되냐는 거예요. 예? 1999년 그러니까 그 김대중 정부 시절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YS의 3당 합당으로 완전히 그때 그 당시에 평화민주당이죠. 완전히 그냥 호남 지역당으로 쪼그라들었어요. 그래서 고 김대중 대통령이 나 이제 정치 그만한다 이런 선언하면서 영국으로 약간 일종의 외유를 갔죠. 외유. 갔다가 그 말을 번복하고 다시 들어와서 어떤 작전을 쓰느냐. DJP 연합을 만듭니다. 김종필 전 총재와 YS 사이의 관계가 좀 틀어지니까 그 틈을 삐짓고 들어와서 김종필 전 총재에게 또 협상을 제안하죠. DJP 연합하자. 호남과 충청이 연합해서 한번 집권해보자. 그래도 집권하잖아요. 결국. 집권합니다. 집권해서 그 당시에 제가 현장 기자 시절에 해양수산부 장관 몫을 JP에게 줍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해양수산부 출입 그 기자 역할을 할 때 해양수산부 장관이 충청도 분들이 오는 거예요. 특히 충청북도 출신들, 바다를 본 적이 없는 어릴 때 충청북도 출신들이 와요. 그래서 그때 신한일어업협정 문제가 터지면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일종의 협상, 연대, 자리 나누기를 하면 할수록 내 땅이 넓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중요한 것이지. 지금 국민의힘 내부의 일부 정치 오래 하신 분들 보면 이 당의 전체적인 영역을 넓히는 것보다는 내 사람들 자리 챙겨주기에 급급한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자리 챙겨주면은 자기는 그 사람들한테 좋은 소리 듣겠지만 결국 그 사람도 그 자리에서 은퇴할 거 아닙니까? 은퇴하고 나면 당은 쪼그라들죠. 그러니까 결국 영남당이냐
경로당이냐? 뭐 율사당이냐? 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 이게 지금 고질적인 문제다. 기득권 지키려고 이렇게 어렵게 끌고 가는 거예요. 저 동감합니다. 뺄셈하면 분열입니다. 맞습니다. 뺄셈하면 분열이죠. 선거는 여러분 수학 아닙니다. 산수입니다. 산수. 산수입니다. 30대, 40대, 50대 국회의원들이 많이 생기면 좋겠습니다. 홍킬돈님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도 대대선선 해먹으려고 내각제로 가려고 영수고 있음. 뭐 이런 내 사람도 잘 안 챙겨줌. 네, 자 제가 오늘 뭐 장황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 김문수 캠프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오늘 한덕수 이제 후보의 출마선언, 김문수 어떻게 반응하느냐. 단일화에 중요한 건 진심이다. 이전 투구는 안 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전 투구는 안 돼. 욕심을 내서 하는 것이 아니다. 진심으로 가지고 단일화 협상에 임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홍준표 한겨레신문 보면 노무현처럼 국민만 보고 간다. 이거 뭐냐면 2002년도 노무현 당시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가 결정이 되었는데, 노무현은 민주통합당의 주주가 아니었잖아요. 그 당내 주주들이 야 정몽준하고 합쳐야 된다. 그래야 이긴다고 한 거죠. 그래서 협상을 하죠.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홍준표 후보는 내가 대통령 못 돼도 실패하는 거 아니다. 만약에 자기가 본선에서 저 국민의힘 후보로 1등을 하면 한덕수 권한대행하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서 대통령 자리를 뭐 외교 대통령, 외교 통상 대통령으로 양보를 하고 본인은 책임 총리할 수도 있다. 이런 뜻으로 보여집니다. 자, 지금 한동훈은 뭐 하느냐? 지금 보수 유튜버가 한동훈 캠프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어요. 자기한테 이 보수 유튜버가 아마 당원인 모양입니다. 문자가 11번이나 왔다는 거예요. 11번. 밑에 사진을 한번 보세요. 저는 선거기간 동안 문자 11개 받았습니다. 공선법 59조 2항 보면 자동 동보 통신 방법으로는 8차례 이상을 넘길 수 없습니다. 근데 왜 11차례 왔을까? 그래서 공선법에 따라서 고발을 한다.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더 확인해 볼 필요는 있어요. 무슨 소리냐면요. 그 문자 보내는 회사에다가 전화번호를 왕창 넣어서 그냥 수만 건씩 한 번씩 쫙쫙 뿌리는 방법이 있고, 돈 많이 들어갑니다. 그게 하지 않고 휴대폰으로 19개씩 끊어서 보내는 방법이 있어요. 19개씩. 그러니까 번호가 내가 있는데 번호가 뭐 한 10만 개 있다 치면 19개씩 끊어서 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거는 자동 동보에 안 걸립니다. 그러면 한동훈 캠프가 어떤 그 문자 메시지 보내는 회사에 전화번호를 다 맡기고 한꺼번에 막 수만 개씩 쫙쫙 뿌렸다면은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죠. 8차례 이상 보냈다면. 근데 그게 아니고 휴대폰을 가지고 일일이 이렇게 19개씩 끊어서 보내면 그건 보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아마 가려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한동훈이 권영세 비대위원장에게 그 왜 한덕수 후보에게 단일화 요청을 했느냐, 이 부적절하다 이렇게 어필을 했습니다. 네. 이 패배주의 아니냐. 뭐라고 했냐면 국민의힘은 보수를 대표하는 정당이고 자기는 국민의힘에서 승리할 것이고 승리할 자신이 있다. 국민의힘 경선 진행되는 과정에서 자꾸 한덕수 권한대행을 출마하라고 그런 얘기하는 건 좋아 보이지 않는다. 그건 패배주의 아닌가. 내가 이길 수 있다. 이러면서 그 권영세 위원장이 본인 페북에다가 야권 원로 정치인에게, 이게 누구냐면 정대철이거든요. 정대철. 헌정회장. 향후 예상되는 반명 단일화나 소위 빅텐트 과정에서 우리 당을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뭐가 부적절하고 왜 패배주의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어필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낙연 씨도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새미래민주당
이 전병은 파시즘적 일극체제 저지가 시대적 요구다. 즉 이재명 대통령 되는 거 막아야 된다 이 소리죠. 자, 그러면 공당이라는 것은 집권을 위해서 만들어진 정치 결사체이기 때문에 대선 후보를 반드시 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조국당 대선 후보 냈습니까? 안 냈습니까? 안 냈죠. 자기 당의 그 대의원 결의로 이번에 민주당 후보가 누가 되면 지지한다 이렇게 선언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지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국당은 저게 저 집권을 위한 목표를 가진 당이 아니고 국회의원 배지 12개 만드는 당이었다. 이게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근데 이낙연 새로운 민주당은 새미래민주당은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그럼 한덕수 캠프하고도 협조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게 아마 다음 주에 다 벌어지겠죠. 다 벌어지겠죠. 이재명 부친 횡령 의혹을 제기한 그 언론인이 역으로 이재명을 무고죄로 고소했습니다. 이 기사 말고 이재명 부친 횡령 의혹 제기. 이건 뭐냐면 이 사람이 서명수 씨라는 분인데 아마 대구 매일신문 관련된 그분인 것 같아요. 그의 운명에 대한 지극히 사적인 생각이라는 책을 썼는데 여기에 이재명의 아버지인 고 이경희 씨가 1972년 73년쯤에 안동 예안의 지통마을 담배 연초 농가에 1년 농사지은 수매 대금을 횡령해서 갖고 튀었다. 이런 어떤 사실이 있다. 그 이야기를 이 책에다가 적시란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이재명의 형이라는 사람이 이재영이라는 사람이 4월 9일자로 경기도 분당경찰서에 이 사람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 제출. 그래서 이 책을 쓴 이 서명수 언론인 서명수 씨가 역으로 무고죄로 고소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게 국민의힘 국민사이렌이라는 요번에 조직이 출범했잖아요. 국민사이렌. 국민사이렌이 이재명 부친 의혹 출관 후 고발 사례 1호 지원 대상으로 명명했다. 이런 기사도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이상휘 국민의힘 미디어 특위위원장이 국민사이렌 고소고발 1호로 저렇게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국민사이렌. 자, 그리고 이재명 쪽 이야기가 조금만 하죠. 이승만 참배로 대선 시작한 이재명.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승만 전 대통령 묘소를 분양했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김대중, 김영삼 전 대통령 순서로. 놀랍지 않습니까? 왜 놀라우냐? 이재명 후보가 21년 기사인데 미군 점령군 맞다. 미군 점령군 맞다. 동아일보 미군 점령군 맞다. 이런 주장을 한 적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무슨 행사에 가가지고 친일 세력들이 미 점령군과 합작해서 지배체제를 그대로 유지하지 않았나. 친일 잔재가 완전히 청산되지 못하고 여전히 남아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좌파들이 틈만 나면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가 건국될 때 그리고 북조선이라는 나라가 시작될 때 친일 출신 장관들이 더 많은 체제가 북한이었습니다. 김일성이 친일 인사들 더 많이 장관을 썼어요. 이승만 대통령은 친일 인사도 조금 있었지만 민족 독립운동 한 사람들을 더 많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좌파들의 이런 프레임에 그동안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오염되어 있던 거죠. 이렇게 말했던 자가 미군을 보고 점령군이라고 말했던 자가 어떻게 이승만 전 대통령 묘소에 가서 참배하면서 대선 일정을 시작하느냐 이거예요. 이건 뭐다? 쇼다. 한마디로 쇼다. 그리고 수면 밑에서는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 이런 거죠. 조선일보, 민주당 탄핵 찬성한 국힘 김상욱이 영입 시도를 하고 있다. 결국 김상욱이는 울산 남구갑의 김상욱이는 민주당 가서 정치해야 되는 사람이다. 이현주나 저런 사람들처럼. 이것도 일종의 쇼를 하면서도 밑으로는 배지 하나 더 지금 잡아오려고 하는 거죠.
또 중앙일보 기사 보면 이회창의 재갈공명, 윤여준 영입, 선대위도 중도보수 이런 식으로 기사를 생산하고 있는 겁니다. 윤여준 씨는 민주당 쪽으로 간 지가 한참 됐어요. 이회창의 책사였지만 민주당으로 간 지가 한참 됐다고요. 그래서 마치 윤여준이를 영입하면 중도 보수 쪽에 좋은 사인을 보내는 것처럼 쇼를 하고 있다. 지금. 근데 또 수면 밑으로는 무슨 짓을 하느냐 이거 보세요. 뉴데일리 기사입니다. 이재명 민주 통진당 후에 진보당과 단일화 준비. 밑에 사진이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은 중간에 이제 앉아있는 여성 정치인이 진보당 김재현 대표입니다. 저자가 국회의원 배지 달고 활동할 때 당이 무슨 당이었냐? 통진당이었습니다. 이석기, 이정희, 김재현, 통진당. 통진당은 여러분 왜 해산됐죠? 국가 전복 세력으로 결판이 난 거죠. 거기서 정치했던 저 김재현이 지난번 총선 때는 나타나지 않다가 총선이 끝나고 진보당에 국회의원 배지가 3명이 생기니까 절차를 거쳐서 당대표가 돼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저 김재현 진보당 대표 뒤에는 누가 있겠습니까? 이석기, 이정희 이런 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자들하고 지금 대선에서 이기기 위해서 손잡으려고 이재명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칼럼 하나 소개시켜드리면은 뉴데일리 유근일 칼럼. 본색은 아르헨티나, 그리스, 베네수엘라 포퓰리즘. 이재명의 변신 변장술에 속지 말아야 된다. 겉만 우파 위장, 내용물은 포퓰리즘. 이런 칼럼이 있습니다. 이 칼럼을 보시면 이재명의 어떤 그 변신 변장술에 속지 말자. 겉만 우파로 위장되어 있고 내용물은 포퓰리즘입니다. 자, 오늘 뉴스 브리핑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썸네일 한 번 더 보내주시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5월 1일날 사임하고 5월 2일날 출마를 국회에서 할 예정이라고 아시아투데이가 보도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2시부터 국힘 2차 경선 결과가 발표됩니다. 2시 한 45분쯤에 1등부터 4등까지 득표를 얼마나 했는지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오늘 결과에서 한 명의 후보가 한 방에 50% 이상을 득표하면은 그 사람이 대통령 후보가 됩니다. 그렇지 않고 표가 갈라져서 50% 이상 넘는 사람이 없으면 1등, 2등이 결승전에 진출합니다. 1등, 2등이 결승전 진출해서 그 전에 직전 토론회 한번 하고 이번 주 토요일 날 5월 3일 최종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정해집니다. 그리고 나면 한덕수 권한대행과 어떤 협상이 들어가겠죠. 자, 오늘 오후에 또 이 부분을 여러분들 한번 예의주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 들어오셨습니다. 오늘 댓글도 많이 써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자, 저는 내일 같은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